기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전과 정책이 살아있는 대선, 그리고 시민들이 희망을 말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대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그런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전환의 정치로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34년 동안 지연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즉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지표로는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다수 시민의 삶은 여전히 후진국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매일 산업 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또 빠져 죽고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또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이토록 심한 나라도 과연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세계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가장 어려운 나라도 미래가 있나? 또 기후 악당 국가의 오명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재앙의 미래를 물려줘도 좋은가? 이 전환의 과제에 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기후위기와 불평등,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의 정치로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심상정 정부의 경제 전략은 공존의 경제입니다. 경제 주체 간의 균형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또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경제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성장주의가 지구의 생명을 앞당기는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성장도, 산업도, 개인의 삶도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탈탄소 녹색 사회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 해소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세력이 함께하는 책임연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제가 책임연정을 힘주어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공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존의 사회로 나가려면 정치 안에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 의사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힘이 정치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전환의 시대를 시민의 힘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누적된 차별의 문제, 이런 난제들은 대통령 한 사람, 또 한 정당, 또 한 정권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권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편을 갈라서 싸우는 데 몰두하는 정치로는 절대 이 시대전에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 그리고 의회 중심제로 전환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책임연정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책임연정을 위한 전략적인 대장정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5일에 녹색당을 제가 방문해서 정록연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애써오신 우리 시대의 녹색 시민들과 함께 녹색 동행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녹색 시민들과의 동행, 이것이 저의 책임연정의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와 함께 극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시민사회계와의 정책 및 가치연대도 지금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 청소년들과의 미래연대,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이
거대 양당의 박빙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 예측은 빗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득권 양자 대결에는 권력 게임만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우리 시민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대결은 그 자체로 저는 퇴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미래의 자리가 보장되는 다자구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이 있는 이번 대선은 최소한 3자 박빙 대결로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보 보수의 구도는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거대 양당은 지난 34년 동안 번갈아 권력을 잡으면서 어느새 기득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업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진보였음이 드러났고 또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전히 극우 포퓰리즘 공약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고발 사주로 귀결된 양당 유력 후보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뽑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촛불로 대한민국을 바꿨던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 지긋지긋한 양당 체제의 틀을 깨는 정치 재편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을 기득권 세력과 보통 시민의 대결,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심상정을 34%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 자체로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권이 가장 강력한 시민의 시대가 시작이 될 겁니다. 기득권 대결 정치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다원화된 정치 체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려온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로 가는 기본 전략입니다. 이미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를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 열망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주 4일째 공약에 대한 시민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제가 플랫폼 대기업 갑질 피해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증언대회를 가졌는데 디지털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또 다른 시대가 되지 않도록 플랫폼 경제 민주화, 독점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정치의 그 과제를 강조하는 그런 후보가 심상정 말고 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가 중심을 잘 잡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찍을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들의 희망을 불러일으켜야 대한민국 정치 변화가 시작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향후 일정은 이제 뭐 매일매일 우리 이제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월요일 날 정의당의 당의 1차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발족합니다. 1차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 밖에 외부를 포괄하는 그런 선대위는 시차를 두고 구성하겠다는 게 저희 당의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당의 역량을 총화하는 그런 선대위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그동안에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공약들을
중심으로 한 행보를 해왔습니다. 주 4일제 행보, 그 다음에 녹색과의 동행 행보, 플랫폼 민주화를 위한 행보, 이런 걸 해왔습니다. 또 청년들과 소통하는 행보, 또 노동 선진국, 젠더 선진국을 위한 행보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 기자님들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대통령, 심상정 정부를 상상해 주십시오. 제가 꿋꿋이 걸어온 진보정치 20년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20년이었습니다. 정치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 준비, 비전 다 갖췄습니다. 확고한 의지로 책임 연정을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희환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어제 SBS 기자의 인터뷰에서 양강체제 공식을 말씀하시면서 안철수 김동연 후보와 양강체제 공식 공동선언을 제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동선언이 단순히 공동선언 이외의 행사에서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의 제3지대의 도움을 넓히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까지 연계해주고 말씀하시는 건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철수 김동연 후보의 그 입장을 확인한 것은 하여튼 양당 체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제가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 양당 체제 종식을 선언했는데 거의 뭐 싱크로율이 비슷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직 두 분의 공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체제 종식을 힘주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심이라면 양당 체제 종식 공동선언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부활인다고 하는데요. 네. 주 4일제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거의 50% 가까이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약간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좀 어떤 식으로 국민 선택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 여론조사에서의 찬반의 진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약간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정의당 지지자들이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 4일제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주 4일제 실시에 따르는 차별이라든지 또 뭐 임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야말로 정치권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가 주 4일제 공약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신노동법 공약 안에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 5일제가 2003년에 제정돼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가 돼서 7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노동의 관리의 차별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주 4일제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시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 4일제와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신노동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해 감으로써 지금 반대 의견에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주 4일제 실시가 됐을 때 업종 간 또 그 기업 규모 간
또 뭐 노동 종류, 노동 분야별 어떤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이제 축소시켜 나가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 처음부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사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대 정신은 국민의 열망이 집약된 게 시대 정신입니다. 제가 주사일제 공약을 낼 때도 이런 정도로 뜨거울 줄을 몰랐어요. 그것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의 시민으로서 선진국의 시민의 삶을 열망하는 그런 그 뜨거운 기대 이런 것들이 주사일제로 집약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주사일제는 그 자체가 시대 정신이고 또 이번 대선에서 충분히 공론화돼서 다음 정부에서 주사일제에 대한 실행 계획들이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좀 반대 입장을 수렴하고 계속 후보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진보단체에서는 공평복지에 대한 반발이 정의당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후보님께서 예전에 이재명 후보한테 역단이라는 제안하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 계속 단일화를 좀 얘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저희는 완주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역단이라는 포함해서 여쭤봅니다. 그 단일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링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심상정으로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역단이라 제안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역단일화는 이 상상력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으신데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확대 재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인색했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재정 투입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균형 재정을 앞세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그 축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산을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 비 올 때는 이제 비우산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뜨거울 때는 양산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작년 코로나19 시작했을 때는 사실 코로나19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흑자를 내고 또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말 유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 만큼 손실과 피해가 큰 시민들도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런 손해와 피해가 특정되지 않았고요. 모든 시민들이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 심적으로 물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는 위로와 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매우 기묘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이번에만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반대한 게 아니라 올 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될 시점은 재난지원금 위로의 시간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엄청나게 손실과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비롯한 분들에게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이번 얼마 전에
손실보상법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아주 얇고 협소한 범위에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지금 거리두기 완화로 퉁칠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저희는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고 손실 피해 보상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성공을 위한 공공의료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될 시간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심상정은 말을 바꾸냐?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요. 일관되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인색한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큰 확대 재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다. 손실보상의 시간이고 위드 코로나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는데 예산을 써야 될 시간이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프리랜서 이용자가 잠깐만요. 예, 제가 보편복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는데, 그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보편복지와 제가 생각하는 보편복지가 구별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이재명 지사는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정책의 그걸 다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복지는 여러 층위로 구성이 됩니다. 사회 수당도 있고, 또 뭐 보험도 있고, 또 사회 급여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복지 패키지를 다 종합해서 정부 정책이 시행됐을 때 결과적으로 차별 없는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보편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반대했다고 해서 보편복지를 반대했다는 것은 매우 단견이라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프리랜서 이용자가 지금 오늘 정권교체라는 60% 입학한다 결과가 나고 그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집권을 하시려면 심상정 후보로 되는 것도 정권교체가 이런 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약간 차별화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과 생각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좀 지금 현재 집권당과의 정책적이나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차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 진보 대 보수의 프레임은 이제는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진보임이 드러났고, 또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들은 여전히 지금 극우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과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34년 동안 번갈아 권력을 줬지만 우리 시민의 삶은 여전히 후진국으로, 또 우리 청년의 미래를 빼앗은 이런 양당 정치에 대해서 단호히 책임을 묻고 이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미래 정치로 나가야 한다. 기득권 대 시민의 대결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는 선거다. 그래서 핵심은 시민들이 대선 전략을, 투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찍을 사람은 없는데 그 자격이 없는 후보들을 놓고 차악의 선택을 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시민들이 왜 차악의 선택을 해서 우리 국민의 삶을 퇴행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 고민이 저는 우리
시민들이 큰 고민을 하고 계시라고 보고요. 그래서 준비된 후보, 자격 있는 후보, 당은 작더라도 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만들므로써 34년 양당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다당자의 책임 연정 시대를 열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24 확정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후보님께서 책임 연정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 연정 대상에 안철수나 김동연 또 민주당 같은 쪽이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요일날 선대위 발족하신다고 하셨는데 청년정의당 조직은 이제 앞으로 선대위나 선거 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그 연정은 심상정 정부의 국정 운영 전략입니다. 선거 전략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연정 구상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큰 원칙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모든 정당, 정치 세력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겠다. 이게 큰 원칙이고요. 그 중에서 전략적인 연정은 이미 지금 당과 후보가 이제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록 연정이라고 하니까 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녹색과의 동행 그리고 또 청년 세대 미래와의 연대 그리고 노동 선진국 젠더 선진국을 위한 그런 시민사회계와의 연대 이것은 밀도 있게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치적 그림은 심상정 정부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구상은 지금은 좀 이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청년정의당. 청년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저와 함께 가장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당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아서 청년정의당이 총화되는 그런 대선을 치르게 될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성수원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그 연정 말씀하시면서 정부 연정으로는 좀 오해되는 부분이 더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노동자, 녹색 이런 부분을 진보 쪽에 많이 치우쳤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 연대는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의 국적인 문제가 좀 지지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에 중도 확장이라든지 외에는 어떻게 넓히실 전략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노동 선진국에 대한 기대, 젠더 선진국에 대한 기대, 그리고 녹색 사회에 대한 기대가 가장 광범한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의지,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 양당에 실망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자 박빙 대결로 간다면 아마 투표장에 안 나오실 시민들이 많을 거다. 정치적 냉소주의가 심화될 거다. 그래서 저 심상정이 분발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신 있게 찍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심상정으로 정권 교체를 상상이 아니라 실현시키는 대선이 될 겁니다. 네. 하셨기 때문에 네, 저 MBN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금 안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연정이나 이런 노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 사실 시민이
가장 원하는 열망 중에 하나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뭐 어떻게 갖고 계신지. 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기공화국의 역사와 연원이 매우 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뭐 투기를 막겠다는 이런 대증요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확인했습니다. 저의 대안은 토지 공개념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 안심사회, 토지 공개념과 주거 안심사회, 이것이 저의 부동산 전략입니다.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을 한 이래 70여 년간 대한민국은 토지정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된 근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겠지만 대한민국 국토는 5천만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라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재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투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 없는 거죠. 아마 토지 초과 이득세가 제기됐다가 부활됐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그 잠시 몇 년간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말고는 토지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토지는 내가 돈 있고 자산 빌리기 위해서 누구나 마음껏 사도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투기를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판례를 축적해서 나온 최종적인 이 토지개혁 개념의 개념은 뭐냐면 개인과 기업의 필요 토지 소유는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특히 투기이익이라든지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한 필요 이상의 토지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세로 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토지는 다 시장에 내놔라. 그러면 그 토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토지 초과 이득세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투기 근절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지금 뭐 개발이익 환수제도 또 세 채 이상의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세 채 이상은 반드시 임대 등록을 하도록 한 정책이 제가 지난번에 발표한 정책이고요. 이제 또 한 축은 이제 집 없는 서민 44%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 택지는 반드시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일이 공공주택의 낙인 효과입니다.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공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이 공공주택을 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개선하려고 해야지 거기에 낙인을 찍고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나. 저는 신개념 공공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주거 안심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 질문하고 네. 사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도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과세로 토지 민주당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상현 대표도 원래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고 아니 그분은 지금 후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토지 공개념 토초세 법안 낼 때 10명의 저기 뭡니까 서명을 받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지금 과세로 해결을 토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사실 진행을 하다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고개 숙여 사과한 지점이랑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은.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토초세를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토초세의 대안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나왔던 종부세를 지금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과세를 통해서 토지 투기를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그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이 숨죽여서 지켜본 게 뭐냐? 종부세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만한 종부세 하면서 투기의 신호탄이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이른바 갭 투자를 불러일으켰던 임대아파트에 대한 각종 특혜,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각종 특혜를 주었던 것이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뭐 강력한 과세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반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해답을 놓고 피해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니까 이제 뒤늦게 종부세를 강화했는데 그 1년 만에 또 지금 이번에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화를 네.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인상 다소 올릴 때도 토지에 대한 그 인상은 매우 그 미온적이었어요. 거의 반영되지 않았어요. 네, 다른 기자분들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주원 기자입니다. 네. 지난번에 총선 국면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놓고 부장과 좀 대립이 있었고, 네, 위성정당, 네네. 갈등 대립이 있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 출신 전현직 의원들이 내각으로 들어간 사례도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책임 면정을 말씀하셨을 때 다소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상황이 다른 문제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담보 내지는 확신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양당의 현실만 이렇게 고정해서 보시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이 양당 체제 자체를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압력에 의한 정계 개편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책임 연정에 대한 그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정돼 있는 어떤 지금 양당 체제를 놓고 이 향후에 어떻게 책임 연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은 정당 심상정을 대통령하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저 심상정이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은 저는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는 차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선의 선택의 비중을 높일수록 그만큼 대한민국은 변화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심상정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양당 정치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의한 정계 개편이, 시민들에 의한 정치 재편이, 정계 개편하면 또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정치 재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모두 발언 드릴 때 시민 여러분들이 34% 심상정 대통령 만들어서 향후 정치 재편을 주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MBC 김수근은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3월을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정말 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진정성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좀더 이슈나 총선 관련해서 공약이나 이런 기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일단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거론하기 시작한 게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15년 동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정해야 될 때다. 이건 전국회 내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대다수 시민들의 그 뜻이다. 그 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분명히 인식하셔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15년 지체된 이런 차별에 대한 국회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KBS 조태훈 기자입니다. 조성스러운 질문인데 아까 단일화 얘기 이제 마지막 이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 이제 임박하면은 아마도 지금 보기에는 이제 양당 간의 대결이 좀 격화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압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나 이런 걸 고리로 해서 단일화 제안이 온다면 지방선거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번 대선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4년 동안 양당은 더 비슷해졌거든요. 과거에는 정의당이 단일화도 한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냐? 그거는 입장을 바꾼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개혁 세력은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 내로남불 정치라는 평가로 시민의 뜻이 이제 확인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닮은 두 후보가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고 무슨 미래를 기대하겠습니까? 저 대선판에 정말 내 목소리도 있고 세계 10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매일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삶도 이야기가 되고 또 아이 낳기 힘들어서 지금 이거는 OECD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출생률이 최저인 이런 사회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따지는 그런 경선이 되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양당의 경선을 보셨지만 거기에 무슨 시민의 삶이 있습니까? 뭐 청년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양당 정치에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자리에 심상정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시민의 주권으로 정치를 재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양당 정치가 배제한 시민들의 마이크를 단호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시민들로부터 최선의 선택을 받을 겁니다. 코리아를 다녀오라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최저인데 이거에 대한 후보님의 해결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아까 우리 JTBC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젠더 문제 그거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젠더에 대한 질문인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지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경선 기간 동안에 저희가 뭐 이미 제시한 게 있는데 이 젠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그 슈퍼우먼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1호 공약으로 내서 저출생의 그러니까 100조
지금 200조 가까이 되죠. 10년 동안 100조고 앞으로 5년,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또 100여 조 이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생률은 더 낮아지나. 그것은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바로 노동 문제고, 경제 문제고, 기업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그때 지적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입장을 많이 지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것과 성폭력 사회 근절을 위한 대책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아까 제가 말한 이번 대선에 제가 제시한 비전에 담겨 있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면 해결됩니다. 주 4일제 저출생 대책으로서 아주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왜? 주 4일제를 하면 육아 문제도 많이 해결됩니다. 물론 뭐 그것이 여성에게 육아의 짐을 더 진다 이렇게 이제 오도하면 안 되고요. 부모가 나누어서 특히 여성이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저출생 대책은 어떤 뭐 단편적인 대책은 그동안에 많이 시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보육 예산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의 출생률은 좀 늘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 격차입니다. 아시겠지만 결혼 격차입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핵심 원인이 바로 부동산 격차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격차, 소득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로 가면 저출생 문제는 그런 종합 전략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지 단편적인 복지 정책만 가지고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황교안대표 윤핵사입니다. 네. 그 후보님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제시했던 1호 공약이 그 4일제를 포함한 16공약이었는데요. 네. 이번 8일에 출범식에서 이제 출범식에서도 발표하신 1호 공약은 그 4일제를 가는 16공약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을지 그 신노동법 주 4일제는 이제 대국민 그러니까 그 국민 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대선 국민 공약 제1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추진 기구가 이번 선대위에서 구성될 예정이고, 제가 지금 주 4일제 로드맵을 위한 행보를 지난 월요일이죠. 예. 지금 1년 동안 주 4일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행 노조를 방문해서 노사 얘기를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 4일제 실행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주 4일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노사, 그리고 가장 주 4일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또 자영업자,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만나뵙게 될 거고요. 양대 노총과 또 경영자 단체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주 4일제 로드맵부터 제일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민 기자님. 네, 생각하는 연정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정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선거 준비하시면서도 이제 시민들이 공약에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지. 마지막에 잘못 들었습니다. 연정. 하는데 시민들이 실제로 공약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선거운동 중에 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4일제는 정치권에서
그 논의에서 망치 두들겨서 결정될 수 없잖아요. 우리 사회에 광범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내의 원청, 하청, 또는 모기업과 자회사 등등의 상생 협력도 필요하고요. 노동 내부의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 내부의 연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또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요. 다각도로 이 주4일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 그 다음에 노동계, 경영계, 또 정부의 어떤 그 지원까지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4일제 추진운동본부가 이번 선대위 구성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일 텐데요. 별도 출범식은 같겠지만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주4일제를 열망하는, 또 주4일제를 열망하지만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일하는 시민들을 내년 이 주4일제 실현 주체로 손잡고 나갈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희룡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열망이나 시대 정신이 최근 유명한 상황들을 보면 좀 부동산 문제가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한 정부 부동산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딱 제일 문제가 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대위 회의에서 불로소득 문제가 가장 크다 언급하면서 토벌 인턴 문제나 개발 불안정 진행이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 연가 공개 이런 제도를 필요하다는 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장동 사업이 상징적으로 드러냈죠. 그러니까 나대지 임야 우리 시민들 거를 강제로 이제 그 택지로 전환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문제는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에 동원된 공공인, 그리고 임대 아파트와 같은 공익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이 유린되고 공익이 포기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22억은 임대 아파트 부지로 받았잖아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할 공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민이 함께 공유해야 될 토지에서 만들어지는 천문학적인 그런 이익이 일부 민간의 특혜로 돌아가는 것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 이 구조, 이게 지금 우리 사회 불평등을 극단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를 잘 잡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민주당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부동산 집값을 많이 올렸고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렸고 다주택자를 양산한 정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무능 정부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를 최소한 방치한 그런 책임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권력을 줬는데 부동산의 무능을 보이는 정치 세력이 앞으로 뭘 잘하겠다 하면 국민들이 믿어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누른 정부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후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거의 12시가 다 됐습니다. 후보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질의 응답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변인들과 자주 소통하셔서 특히 이제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전후 맥락과 또 앞으로 그 대안까지 좀 소통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희가 자리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공간이니까 심상정과 정의당의 비전도 적극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또 경쟁 후보들에 대한 어떤 이견과 비판도 함께 병행해 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좀 다 균형 있게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사실 공정한 경쟁이거든요. 근데 정책 행보를 할 때는 이제 언론이 많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면 또 뭐 정치적인 발언만 하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큼 탄탄한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뒤에 꼭 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주요 그 후보들이 내는 공약 중에 그 원조가 제공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난 재보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기초자산제는 이미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됐고요. 또 제가 조만간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모병제, 그것은 지난 대선 때 심상정이 제일 먼저 낸 공약이었고 엄청나게 퍼플리즘이라고 공세를 퍼붓던 또 홍준표 후보가 지금 모병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사일제는 지금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후보들도 검토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심상정의 정책 행보에 이번 대선 이후에 비전이 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1시간가량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출입기자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는 자리, 공감의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